국내 증시가 어제는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반등하는 모습을 저희가 목격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테슬라가 밤사이에 급등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 과연 나와줄 수 있을지 개장 전에 보내오는 시그널들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날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 상황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간밤 뉴욕 증시 상황 어땠을까요? 네, 뉴욕 증시가 국내 증시로 혼풍을 잘 불어다 줄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0.41%, 나스닥과 S&P 500 지수 0.84%, 0.62%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세 하반기에 계속해서 2거래일 연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나스닥 지수 18,000선 다시 웃도는 모습 나타내줬고요. S&P 500 지수도 사상 처음으로 5,500선을 돌파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에 증시 상승 탄력을 탔다가 또 테슬라의 급등이 시장에 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가져다주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화요일장에서는 이것만 주목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특징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테슬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밤사이에 10%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2분기 판매량이 호조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좀 감소하는 모습들이었지만 1분기보다 14% 이상 인도량이 증가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월가 예상치보다도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반면에 폴스타, 지금 전기차 스타트업이 되겠는데 5.5% 하락을 했죠. 판매량은 1분기 대비 80% 증가했지만 1분기 적자가 확대되면서 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루시드나 리비안 등 다른 전기차 회사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훈풍을 이어받으면서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과연 국내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에도 훈풍 그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명한 제약 바이오주 두 가지죠.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입니다. 일제히 주가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 장 초반부터 크게 흔들리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왜냐, 바이든 대통령과 샌더스 상원 의원이 지금 약값이 비싸다, 비만 치료제가 이렇게 비싸서 사람들이 약을 타서 먹을 수 있겠냐라고 비판을 했기 때문에 주가 바로 하방 압력을 받았었습니다. 다만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을 꽤 상당 부분 축소하면서 0.8% 하락에 마무리를 마치는 모습들이었는데요. 도나네마비 미 FDA의 승인을 드디어 받았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키순라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판될 예정인데 아직까지는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가 일라이릴리의 매출을 견인하고 한 2026년부터는 키순라가 다음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미 제약사로부터 최대 1조 5천억 원 수주했다라는 소식 들으셨죠. 도나네마빌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있고요. 또 연내 생물보안법이 미국에서 통과가 된다면 이런 바이오 관련주들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특징주 파라마운트 글로벌과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되겠습니다. 각각 5.72%, 1.41% 강세로 마감했는데요. 파라마운트의 파라마운트 플러스 스트리밍 서비스죠. 잠재적 인수자와 논의 중이라는 CNBC 보도에 지금 상승을 했고요. 워너브라더스 같은 경우에는 잠재적 인수자 중 한 곳으로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주가 상승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월가의 대형주들 대체로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오르는 모습들이었는데요. 대형주에 대한 월가 생각도 짚어보고 수요일장 대비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지금 주가 상승세가 주춤합니다. 차익 실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 투자 의견 유지했습니다.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종목이다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만큼 향후 전망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해석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미즈호가 매수 투자 의견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 $240로 제시했는데요. 아마존 웹 서비스 성장 가속화에 확신이 있다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매출 20% AWS 성장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제시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밤사이 주가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구겐하임 매도 투자 의견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로어링 캐티 이슈에 최근 주가가 함께 움직이는 등
밈 주식과 연관성이 높다라는 코멘트를 달았는데요. 그만큼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쉐브론은 정유주가 되겠죠. 웰스파고가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최근 헤스와의 인수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남아있다라는 코멘트였고요. 디즈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매수 투자 의견 유지했습니다. 지적 재산권 그리고 테마파크가 업계 최고 수준 유지하고 있고 또 NBA와 장기 계약을 맺은 점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기타 다른 종목들에 대한 월가의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스포티파이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매수 투자 의견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 $38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일단 최소한 가이던스는 맞출 것이다 라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매수 투자 의견 유지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퓨어 스토리지 이름이 좀 생소할 수 있겠지만 올해 벌써 80%가량 급등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스토리지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UBS가 매도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이미 많이 오른 만큼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너무 높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코메리카 지역은행이죠. 레이몬드 제임스가 아웃퍼폼으로 투자 의견 한 단계 상향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 $60로 제시했습니다. 주가가 이제 바닥을 다졌고 올라올 차례다라는 설명입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파이프 샌들러가 중립으로 투자 의견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로 $400를 제시했었는데 그 $400에 지금 주가가 근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국채금리 최근에서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더 더디게 둔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지적되면서 국채금리 급등세를 보였었는데요. 다행히도 화요일장에선 조금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2년물이 4.737%를 10년물이 4.433%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 계속해서 불안한 흐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서 예의주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요일장을 정리하고 수요일장 대비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날 시간인데요. 현지 시간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로 휴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보통 시장은 잠잠해야 되는데 이날은 파월 의장이 시장을 띄웠다라는 코멘트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I do think what we're really seeing in the markets on, going into a holiday, it's always quiet. There isn't a lot of momentum one way or the other. But Chairman Powell's comments today did turn around the bond market. So I think what we're seeing in the stock market is mostly a reflection of an improving bond market. We ended 2 quarters with a slightly down bond market this year. We really haven't focused too much on that. So getting a bit of a rally in bonds today, and I think that's what's moving the stock market at all. The last mile of inflation historically has always been sticky, bumpy. Choose your word. It's not a straight line. And when you look at the inflation arc all over the world, every developed country has followed the exact same arc up and down that we have. There's nothing that unique about our situation. It's just that other central bankers have decided to prioritize in their country, growth over price stability, and they're starting to lower rates. We are not making that our priority. And so the Fed is talking about being incredibly data-driven. Keep in mind, that's not a historical place for every Fed that we have. We haven't always waited for the data to back up the decisions of the FOMC. They often are forecasters and making decisions on what they think will happen. So this data-driven approach is unique to Chairman Powell, and we will wait to see what that actually means.
네, 어제장 우리 시장 함께 점검해보고 오늘 개장 전 우리가 확인해볼 이슈들도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외인과 기관들의 매도세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1,900개 이상의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특히 코스닥 쪽에서의 낙폭이 더 컸는데요. 일단 코스피는 0.8% 하락을 보이면서 2,780선에 맞췄고요. 코스닥은 2% 하락하면서 829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를 때는 코스피보다 덜 오르고 내릴 때는 코스피보다 더 내리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기관과 외인들은 어떤 종목에 눈을 들였을지 순매수 상위 종목들 함께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외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반도체 대장주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어제 HD 현대일렉트릭이 외인들의 코스피 순매수 2위 자리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지금까지 보여줬던 긍정적인 수주가 이제는 실적으로 매출로 전환되는 시기다라는 평가와 함께 긍정적인 매수 흐름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미국 제약사로부터 1조 원 규모의 수주를 달성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강한 상승 흐름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글로벌 제약사 20곳 중에서 16곳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객사로 두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긍정적인 수주의 흐름이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보면은 화장품 관련주들도 또 눈에 띕니다. 마스크팩으로 유명한 VT가 어제 1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어제 증권가에서는 어차피 수주는 PSK홀딩스라는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HBM 관련해서 대장주 3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을 모두 고객사로 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수주와 관련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외국인 쪽에서도 긍정적인 매수 흐름을 보여줬고 그리고 K뷰티 대장주로 불리는 실리콘2도 5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관 쪽의 종목 리스트도 또 확인을 해보시죠. 기관 쪽 같은 경우도 어제 코스닥에서는 전반적으로 화장품 관련주들이 굉장히 선전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부터 CNC 인터내셔널까지 일제히 이름을 올렸고 어제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부각을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펩트론은 이 주사를 투하할 때 그 투하하는 횟수를 줄여주는 장기 지속과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쪽에서 해당 기술에 대한 니즈가 확실히 있는 만큼 앞으로 글로벌 제약사와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해당 종목에 있고요. 지난 일주일 동안 가격은 6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긍정적인 수주 소식과 함께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미국 FDA의 임상 3상과 관련된 이 승인안을 제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에 변동성 한 차례 또 보여주기도 했고요. 금융 관련주들은 지금 밸류업과 관련된 기대감으로 지속적인 변동성 보여주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 통해서 어제장에서 긍정적인 흐름 보였던 섹터들과 종목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앞서 확인해봤던 비만 치료제 쪽 어제도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을 이어갔죠. 펩트론 18% 추가 급등하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60%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어제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이 노보노디스크의 삭센다가 이제 올해면 특허가 만료 예정이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제품을 놓고 또 바이오시밀러와 관련된 기업들이 추가적인 수요를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긍정적인 시각들이 여전히 존재하고요. 어제 은행 쪽에서도 52주 신고가를 달성하는 종목이 나왔습니다. KB금융이 4.5% 오름세를 보였고요. 제주은행도 5% 이상 상승 흐름을 받아갔는데 이 밸류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은행 쪽에서도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 자산이다라는 이 증권가의 긍정적인 시각과 함께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부각받았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유 쪽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한국석유가 8% 넘게 급등을 했고요. 흥구석유까지 오름폭을 키우는 모습이 나왔죠. 최근에 유가가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우려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현재 국제 유가는 2개월 내 최고치 가격 경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WTI와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4월 이후에 최고치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현재 폭염과 관련된 이슈들이 재차 부각이 되고 있죠. 그로 인해서 여름철에 에어컨 사용량 증가 그리고 또 휴가철을 맞은 만큼 여행과 운송과 관련된 부분이 증가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국제유가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는 부분 시장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개장 전에 우리가 확인해 볼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슈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미국 증시에서의 주인공이었던 테슬라, 오늘 국내 증시에도 영향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제 주가가 10% 넘게 급등을 하면서 급격한 가격 상승을 만들어냈는데요. 2분기에 차량 인도 대수 공개가 됐는데 전년 대비해서는 하락하는 수치였지만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높게 나오면서 투자자들은 긍정적으로 풀이를 했습니다. 2분기에 차량 인도량이 44만 대를 기록을 했는데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거는 42만 대였던 만큼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렇게 테슬라가 2분기에 긍정적인 차량 인도량을 보였던 거는 낮아진 가격 때문이었습니다. $2,000 정도 세 가지 차종에 대해서 가격 인하 진행을 했었고, 또 자동차를 살 때 우리가 대출을 끼고 보통 진행을 하는데 그 대출에 대한 금리까지도 낮춰주는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일단 2분기에는 차량을 더 많이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 부분이 또 악재로도 작용이 될 수 있다는 게 될 텐데요. 아무래도 가격이 좀 급격하게 낮아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부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구체적인 실적은 일단 23일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일단 실적보다도 다음 달에 예정돼 있는 로보택시데이에 더 주목을 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웨드부시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테슬라 로보택시데이가 계기로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다시 한번 1조 달러를 회복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평가도 내놓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기대감들을 안고 간밤에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준 만큼 오늘 관련주들 국내 증시에서도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주들의 종가 현황 어제는 어떠했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여러 가지 부품 쪽이나 배터리 여러 가지 협업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겠습니다만 어제는 일제히 낙폭을 그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DIC는 장중에 5% 넘게 빠지는 흐름이 나왔는데 어제장의 테슬라의 주가 반등으로 인해서 오늘 관련주들 다시 한번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시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안착했던 종목인데 넥슨을 보셔야겠습니다. 어제 넥슨이 새로운 이 게임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 이름은 퍼스트 디센던트인데요. 출시하고 나서 5시간 만에 동시 접속자가 22만 명을 돌파하면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스팅이라는 게임 분야 안에서 지금까지는 엘든링이나 카운터 스트라이크가 지속적으로 게임 인기 순위에 이름을 올렸었는데 출시하자마자 해당 분야에서는 인기 게임 순위 1위까지 올라온 상황이라고 하고요. 트위치 동시 시청자 수도 10만 명을 돌파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니즈와 관심 또한 폭발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넥슨이 출시했던 던전 앤 파이터의 테마주 정도다라고 좀 비평을 많이 받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자체적으로 게임을 출시한 만큼 또 시장에서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앞으로 넥슨 주가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넥슨 게임즈 어제 종가 현황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어제 같은 경우는 2% 정도 신작 출시와 함께 긍정적인 가격 상승을 보였고요. 56,650원 선에 마무리를 지었는데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안착해줬던 만큼 오늘 장 출발 이후의 변동성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장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수요일입니다. 이데일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은 역시 테슬라 얘기입니다. 테슬라가 오늘 아침에도 1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6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고
지금 주가가 230달러를 넘었는데 여기 제목에는 이제 넉 달 만에 200슬라라고 돼 있습니다만 사실 오늘 급등을 또 하면서 연초 이후 1월 10일 이후에 230달러대까지 좀 처음으로 한 6개월 만에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K 배터리주도 좀 힘을 받나 이제 그런 기대감이 담긴 기사가 되겠습니다. 테슬라 사실 이제 서학개미들이 상반기에만 해도 1조 5천억 넘게 사면서 여전히 뭐 물론 엔비디아가 워낙 쏠리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서학개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에 대한 개념이 이제 전기차 업체라고만 하기에는 그동안의 주가가 꾸준히 그래도 버텨왔던 가장 큰 이유는 뭐 앞서 우리 이은주 앵커 얘기했던 것처럼 로보택시라든가 그 로봇이죠. 옵티머스 이런 쪽으로 이제 AI나 자율주행 이쪽으로 이제 회사의 분위기가 좀 전환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제 테슬라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립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테슬라가 실적을 많이 사실 낮추는 이런 점들 때문에 주가가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전기차 업체에서 이렇게 회사의 어떤 개념이 전환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2차 전지 업체들 쪽, 배터리 쪽으로 이제 바로 연결할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한 좀 새로운 생각이 좀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어쨌든 전기차 업체들 또 배터리 업체들, 배터리 관련주들이 이 캐즘 상황을 벗어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 실적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충전 인프라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전기차가 대중화될 수 있는 시스템 또 전기차의 가격 하락 이런 부분들이 좀 뒷받침돼야 될 거라고 좀 보고요. 그러면서 봤을 때 K배터리가 힘 받나라는 이 두 번째 주제 제목의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아직은 바닥 다지기 중이다고 봐야 되겠고 그래도 좀 뭐 7월 초부터 포스코홀딩스라든가 LG 엔솔이 조금 플러스로 돌아서는 거 보면 이제 바닥 다지기가 이제 어느 정도 후반부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은 분명히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갑자기 다시 이제 확 올라가겠다. 작년 초 분위기처럼 다시 올라가겠다. 이렇게까지 보는 거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앞서 LG 엔솔 얘기도 잠깐 드렸습니다만 우리 2차 전지 업체들한테 좀 희망이 보이는 것은 크게 보면 이제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린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겠고 또 하나가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LFP 즉 리튬 인산철 배터리 관련해서 LG 엔솔이 프랑스 완성차 업체 르노의 전기차 부문인 암페어사에 59만 대 분량의 이 LFP 배터리를 이제 공급하기로 계약을 했다. 이 부분입니다. 이 LFP 배터리는 싸죠. 대신 충전 시간도 좀 길고 또 아무래도 이제 주행 거리도 짧다 보니까 가격이 낮은 장점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NCM 즉 삼원계 배터리 쪽으로 좀 무게 중심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LFP 배터리 쪽은 사실은 중국이 뭐 거의 장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약간 뭐 방관하다거나 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던 상황인데 LG 엔솔이 이번에 유럽에 있는 이 르노사에다가 르노 전기차에 이 LFP 배터리를 납품한다라는 것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좀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일단 LFP 배터리도 우리가 수출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중국 업체들과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 일단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어떤 의미를 좀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중국 업체들 특히 이 LFP 쪽에서 중국 업체들과 가격 경쟁이 떨어지는 거는 원가 경쟁력 자체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업체들은 리튬이나 망간이나 이 코발트 같은 이런 전기차 배터리의 주요 광물들에 대한 생산부터 그러니까 채굴부터 나중에 전기차 생산까지 일관 시스템을 좀 갖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가 경쟁력 측면에서 우리 업체들이 참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또 중국은 정부로부터 또 보조금을 받지 않습니까? 참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술력으로 이렇게 LFP 배터리 쪽에서 중국 업체들과 이렇게 경쟁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됐다. 이런 부분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가 LG 엔솔 같은 경우 여기 기사에는 없습니다만 호주 광물업체와 전기차 500만 대분의 리튬 공급 계약을 또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캐즘 상황에서 우리 전기차 업체들의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의 가장 큰 고민은 중국 업체들과의 가격 격차를 줄이는 부분인데 LG 엔솔이 어쨌든 선두적으로 나서서 광물도 이렇게 좀 확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력 부분에서 좀씩 그 수준을 높여가고 있다. 이런 면에서 이 기사는 단순히 뭐 주가 차원을 떠나서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한테 뭔가 새로운 어떤 돌파구, 희망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기사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증권면으로 좀 와서 우리 주식시장 얘기 다시 해보겠습니다. 상반기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AI 관련주들, 반도체 관련주, 그다음에 전력설비, 전원주, 그다음에 화장품, 식음료 이런 업종들이 이제 상반기에 강한 어떤 랠리를 보였었죠. 실적이 뒷받침되고 수출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조금씩 이제 이들이 이제 아무래도 너무 오래 달려왔기 때문에 좀 지쳐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인 반면에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시장은 그러면 이들을 대안할 수 있는 곳은 무엇이 업종은 어디냐. 그래서 찾고 있는 게 상반기에 좀 부진했던 업종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엔터, 게임, 그다음에 여기 좀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의류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게임주는 앞에서 넥슨 게임즈 얘기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넥슨이라든가 크래프톤 같은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반등하는 기미를 좀 보이고 있는 반면에 엔터하고 의류주는 여전히 좀 부진한 편입니다. 그중에서 오늘 의류주를 좀 더 살펴보면 일단 실적이 뒷받침이 되질 않고 있죠,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수요도 좀 부족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내수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을 제외하고는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좋지 않아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FNF 30%, 영원무역도 24% 이렇게 떨어졌고 지금 FNF 같은 경우 퍼가 6배, 영원무역 같은 경우 3배 수준까지 떨어질 정도로 주가는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실적이죠. 그래서 현재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수출이 좀 좋기 때문에 환율도 좋고 환율도 높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좀 시야를 돌려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OEM을 하고 있는 업체들, 예를 들어서 갭에 공급을 하고 있는 한세실업이나 아디다스에 공급을 하고 있는 화성 엔터프라이즈 이런 회사들의 실적을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의류주 아직은 뭐 이렇게 크게 관심을 갖거나 크게 뭔가 무게를 옮겨갈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저평가됐다는 측면에서 또 실적이 뒷받침되는 회사들한테는 조금 관심을 가져올 만하다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트럼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 사실은 이제 가장 큰 관심사는 뭐 개별 종목도 있겠습니다. 사실은 국채 금리의 움직임입니다. 특히 트럼프가 지난 1차 대선 토론 이후에 압도적인 우세로 좀 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가면은 뭐 사실 트럼프가 대통령에 재선되는 게 아니라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나타나는 약간의 발작적인 현상은 국채 시장이 급등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친환경주가 급락을 하고 있고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시장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어제 급등을 하면서 4.47%까지 10년물이 갔다가 오늘은 뭐 앞서 말씀드렸겠습니다만 소폭 하락을 하면서 다시 4.4% 초반까지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럽에서 극우 정당들이 득세를 하면서 유럽의 시장, 주식시장이라든가 국채금리가 불안한 것처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가 재선이 될 경우에 국채금리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또 시장도 불안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트럼프의 공약이 지금 일단 뭐 대통령 당선되면 대외 관세부터 좀 올리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글로벌 인플레가 다시 이제 준동할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또 물가가 내려앉다가 다시 올라갈 여지가 있는 거고 미국 국내 입장에서도 좀 내놓고 있는 공약이 감세를 하겠다, 그다음에 재정 지출을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결국 미국의 국채 금리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죠.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가 재선이 됐을 경우 미국 시장이 좀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 국채 시장을 중심으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금리도 인하하기가 쉽지 않아지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시장에 좀 불안감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토론도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이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도 좀 주목해서 시장과 관련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동근 하이투자증권 신사업추진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제 우리 국내 증시 조금 크게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특히 코스닥 쪽이 더 그러했는데 어떤 요인들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은 흔들리고 있지만 다시 자리를 잡아갈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부분들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국내 증시에 또 부담이 됐던 부분들, 글로벌적인 이슈들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일단 대선 토론이 있었죠. 그에 대한 여파, 여전히 국내 증시에 강하게 남아있을까요? 사실 이제 어제 우리 증시의 하락의 원인을 좀 꼽아보자면은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가 특히 이제 국내 증시에 좀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네. 이제 재임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이게 국내 증시에는 상당히 좀 악재로 작용한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1차 대선 토론 결과, TV 토론 결과를 보고 나서 네.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압도적으로 유리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은 뭐 이제 후보 사퇴 압력에 직면을 했죠. 뭐 이제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 나온 걸 보니까 뭐 해리스 부통령이 오히려 더 이제 경쟁력이 있다. 뭐 더 나아가서는 미셸 오바마 전 이제 퍼스트 레이디가 뭐 나오면은 완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상대가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여론조사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이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이제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변수가 많기 때문에 아직은 속단할 수는 없겠지만은 결국 금융시장 자체가 지금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을 맞추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우리 증시도 이제 이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세금을 낮추고 네. 그리고 뭔가 이제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서 금리 상승 그런 우려가 또 커진다는 얘기. 지금 그렇지않아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많은데, 그래서 사실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오히려 역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러한 우려가 사실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이 높아질수록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좀 확대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가 당선되면 어떤 게 오르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거 떠나가지고 사실 그동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던 어떤 바이드노믹스가 대부분 폐기될 수 있다라는 네. 이런 것들이 주시장 흐름에 큰 변화를 줄 수가 있겠고요. 이전 트럼프 전 대통령 정부에서 그랬던 것처럼 미중 갈등의 심화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뭐 여타 국가와의 어떤 관세 전쟁 가능성이라든가,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그러한 어떤 대의 명분을 항상 내세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경제에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리고 이제 앞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은 무엇보다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연준의 어떤 이런 고금리 정책이 직접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준의 어떤 이런 갈등 관계가 이제 증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율배반적인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자체는 고금리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역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재정 지출이 늘어간다면 금리를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딜레마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금리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라든가 또 이제 뭐 달러 약세 유도라든가 이런 네. 부분들이 좀 현실화가 된다면은 어떤 뭐 글로벌 금융 경제 시장에 상당히 좀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사실 근데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이제 유럽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당장 이제 이번 주에 프랑스 2차 총선이지 않습니까? 네. 아시겠지만 이제 1차 선거에서는 뭐 여론조사처럼 나타난 것처럼 이제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이 압승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그래서 이제 극우 내각 출범에 대한 우려가 좀 커져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극우 정당이 만약에 집권을 한다면은 이 포퓰리즘 정책을 아마 이제 추진을 할 거고, 그렇다면 뭐 재정 리스크라든가 반이민 정책이라든가 또 반환경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친러 성향이라든가, 이건 상당히 지금 유로존 내에서는 굉장한 이 리스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유로 경제 전반이 좀 경기 복세가 더딘데 여기다가 이제 좀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번 주말에 이제 2차 선거에서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이제 또 과거에 2017년도에도 대선 때 좀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1차 선거에서는 사실 그때 르펜 후보가 2위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러다가 뒤집어지는 거 아니냐 했는데
결국 이제 최종 그 2차 선거에서는 그때 이제 그 지금 마크롱 대통령한테 표를 몰아줬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프랑스는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국민연합의 과반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그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정치적인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네. 시장에는 굉장히 그 큰 그런 영향을 줄 수가 있겠고요. 역시 이제 이렇게 이제 리스크가 정치적인 리스크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인플레이션의 장기화를 꼽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사실 이제 높은 인플레이션이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 여론이 정권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고 네. 그런데 이제 또 역으로 인플레이션이 진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또 정권 교체돼서 이게 오히려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장기화되는 시키는 쪽으로 또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들이 조금 약간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네. 결국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정치적인 리스크가 아마도 하반기 내내 조금 그 금융시장 전반에 가장 큰 어떤 그 변수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 시장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될지 지금은 좀 확실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간밤에 제롬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과 관련돼서 나름은 좀 긍정적인 발언들을 내놓으면서 뉴욕 증시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 분위기. 금리 인하 이대로 바로 9월에 진행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파월 의장의 간밤 그 디스인플레이션 발언, 그러니까 그 ECB 정책 포럼에서의 어떤 디스인플레이션 발언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디스인플레의 경로로 접어들었다라는 그런 이제 발언을 하면서 네. 한편으로는 또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를 아직까지 섣불리 얘기하기는 조금 그 지금 너무 이르다는 그런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다만 이 시장을 좀 이제 그 계속해서 시장에 이런 그 금리 인하의 여건을 좀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저는 말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 사실 이제 지난주에 발표가 됐던 그 5월 PCE 물가라든가 이거는 이제 헤드라인이라든가 그런 지표 모두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뭐 물가라든가 고용이라든가 이런 쪽의 그 지표들은 이제 연준의 어떤 그런 그 결정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계속해서 지금 좀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5월보다 6월에 또 이제 유가라든가 휘발유 소비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또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점에서 물가 하락 추세는 아마 이어질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3분기 중에는 2%대의 CPI 상승률이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충분히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는 거는 시티은행이 이제 그 시티은행이 어제 그 아주 굉장히 강력한 그런 좀 그 전망을 내놨는데 사실 네. 지금 아시겠지만은 대부분의 전망 기관들이 그 뭐 많아야 2번 이제 그 올해 하반기에 그렇게 이제 금리 인하할 거라고 하는데 시티은행은 3번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색다른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시티은행의 논리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 둔화, 경기 침체에 들어갈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보면은 경기 지표에서 차근차근 보면은 고금리에 취약한 부분부터 확장세가 둔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기업보다는 가계가 그리고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이 고금리 환경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계는 지금 부진이 좀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아직까지 기업이 커버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고 그 만약에 고금리 기조가 여기서 더 이어진다라면은 네. 기업도 좀 둔화가 불가피하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경기 침체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렇다면은 결국 연준도 아직은 신중한 모습이지만은 이렇게 이제 통화 완화 정책이 지연되고 이럴 경우에는 역시 침체 우려가 높아질 가능성을 이제는 진짜 본격적으로 좀 생각을 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지금 5월까지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 6월 지표들이 발표가 되면서 아마도 계속해서 금리 인하가 좀 가능한 이런 여건들이 조금 더 확대되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연준은 뭐 지표를 보면서 금리 인하 결정을 하겠지만 앞서서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만약 트럼프가 당선되면 내년은 오히려 금리가 인상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시장에 있기 때문에 연준이 이 지표를 조금 제외하고 그러한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올해 조금 더 공격적으로 행동을 보여줄 수도 있을까요? 사실 이제
굉장히 좋은 그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선제적인 과거엔 사실 제가 그런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은 연준이 굉장히 선제적인 그런 그 행동에 나선 적이 많은데 네. 최근 들어서 너무 이제 지표에 지금 매몰이 됐다라는 그렇죠.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이제 그 코로나19 이후의 국면에서 사실은 연준이 약간의 그 실수를 했기 때문에 너무 이제 그 물가 판단을 좀 잘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좀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연준이.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표를 확인하고 대응하겠다라는 그런 좀 그 어떤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데 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런 지금 그 오히려 내년에는 또 이제 금리가 또 다시 그럴 또 리스크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사실 연준이 조금 지금은 이런 그 선제적인 그 액션에 나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네. 이런 말씀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정치적인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경제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국내 시장은 어디에 좀 집중을 해야 될까요? 일단 이 수출입 동향 보고서가 나왔는데 역대급으로 또 잘 팔았더라고요. 그중에서도 반도체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이런 수출 전망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지금 뭐 주시장 내에서도 좀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쪽은 역시 수출 관련주들이에요. 네. 역시 역시 뭐 계속해서 그런 쪽에 그 지금은 좀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6월 수출액이 571억 달러 기록했고 특히 이제 반도체의 어떤 그 성장세가 거의 전월 대비 한 50% 이상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사실 뭐 지금 그 이런 그 수출입 동향은 계속해서 그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러한 흐름들이 하반기에도 견조한 수출 흐름을 좀 이제 이어가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좀 지금 뭐 IT 업종에 반도체를 비롯한 IT 업종이 좀 이런 수출 증가세를 이끌고 있고 여기다가 조선이라든가 뭐 바이오라든가 기계라든가 이런 쪽의 업종들이 계속해서 좀 이러한 양호한 수출의 흐름을 좀 이어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하반기에는 고부가 가치 선박들의 인도도 예정돼 있고 네. 또 미국의 어떤 그 공장들의 완공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일반 기계 수요가 좀 그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도 있고 결국 지금 아직까지 내수가 좀 회복이 더뎌요, 우리나라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지금 내수가 이렇게 완만한 속도로 회복되는 동안에 수출이 경기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좀 끌고 가야 되는 지금 그러한 상황이다. 지금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내수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는 그런 시간을 좀 벌어줄 필요도 있는 거고요.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이런 수출의 동향, 수출 동향이 하반기 내내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역시 주시장 내에서도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수출 관련주들의 그 어떤 주목이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도 수출 관련주들의 이 가파른 성장세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하반기까지도 분위기는 이어질 수 있다 말씀을 주셨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2,800선의 코스피가 안착은 안 되고 있는데 2,800을 발돋움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이제 최근에 어떤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2,800을 좀 빨리 좀 그 안착을 하고 더 이상의 어떤 그 추가적인 레벨업을 시도를 해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뭐 정치적인 리스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발목을 잡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다가 뭐 금리라든가 환율이 여전히 좀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외국인 수급 동향도 아직까지 이제 물론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좀 전반적으로는 순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 강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약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지수의 등락을 지금 좌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가장 또 한 가지 제가 아쉬운 점을 꼽으라면은 네. 그 시장은 지금 어느 정도 좀 이제 상승을 그 시도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유동성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시장의 유동성이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에요. 예,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업종이라든가 종목의 쏠림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환매 쏠림. 그러니까 뭔가 시장 전반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아직까지 힘이 좀 부족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지수 상승의 어떤 한계로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일단 지금 여기서 지수가 좀 레벨업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동성 측면에서의 어떤 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단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이번 주 금요일 날부터 시작되는 실적 시즌입니다. 일단 금요일 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되는데 네. 이미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의 어떤 실적을 통해서 AI 수요의 호조라든가 그렇죠. 메모리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요인들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실적 대감도 지금 커지고 있죠. 지금 뭐 영업이익 측면에서 한 8조대 초반에서 좀 더 이제 그 실적 전망이 올라갔어요. 한 8조대 중반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시간만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이제 최근에 HBM의 시장에서 어떤 노이즈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번 실적이 어느 정도 좀 잘 나와준다면은 이제는 하반기에는 좀 삼성전자가 본격적인 어떤 상승에 진입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기대감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그런 흐름을 보이면은 시장 자체에도 네. 전체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또 하나 전체적인 이익의 측면에서 보면은 최근 2개월간 코스피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이 260조 원대에서 계속 거기서 맴돌았어요. 이제 최근 데이터가 270조 정도 되는데,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이 좀 어느 정도 잘 나와준다면은 그것이 이제 반도체 업종의 이익 확대로 좀 이어질 수 있고요. 네. 여기서 이제 그것이 코스피 영업이익의 상향이라는 이런 어떤 선순환이 형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역시 좀 주목할 그런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발표되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 계속해서 이데일리 TV와 함께 여러분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뭐 SK하이닉스나 다른 반도체 기업에서 저희가 느꼈지만 그 훈풍 분명히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거든요.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우리가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에 더 집중을 해도 괜찮을까요? 최근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네. 이제 SK하이닉스냐 삼성전자냐 이게 선택을 해라 이런 질문을 참 양자택일. 많이 받는데 네. 저는 이제 하반기에는 사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접근의 방식의 문제인데 SK하이닉스의 추세는 저는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다만 삼성전자는 지금 상대적으로 좀 약간 싸 보인다는 메리트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접근하시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대응하시는 투자자들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어떤 분명히 좀 이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여기다 이제 실적이 좀 이게 확실하게 이제 드러나 준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더 구체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양자택일의 문제로 바라볼 관점은 아니지만 워낙 또 대장주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동근 신사업 추진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날씨는 우중충하지만 테슬라를 중심으로 한 뉴욕 증시의 훈풍이 국내 증시로 잘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장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국내 증시 과연 훈풍이 이어지면서 어제자 하락을 다시 만회해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계속해서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개장 전략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릴게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